여러분, 지금 가계대출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대출은 한도 끝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말로 보면요, 가계대출이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1637조 3천억 원이나 될 정도입니다. 1637조 3천억 원. 예. 이 정도의 돈이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금융위기를 갖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야, 진짜 금융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금융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97.9입니다. 최고치의 최고치. 여러분,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8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였나 하면 98%였습니다. 98%.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 2009년에 왔을 때가 98%였다니까요. 2004년에 85%를 넘고 결국은 2008년에 98%가 되면서 금융위기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98%가 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도표로 봤을 때는요, 0.1%포인트만 남았습니다. 0.1%포인트만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20년 3월 기준이라는 자체입니다. 3월 기준. 2020년 3월이잖아요. 지금은요, 계속해서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났거든요. 가계대출이. 지금쯤은 98%가 넘어서 100%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사례를 빗대서 봤을 때 결국은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7.9로 가장 높고요. 영국이 84.4예요. 미국이 75.2였죠. 선진국 평균은요 73.2%밖에 안 됩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98%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지금 100% 갔을 거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굉장히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와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수출이 좋아진들 가계부채가 이게 깨지면 모든 게 난리가 납니다. 모든 게. 쉽게 생각하라 하면요, 여기에는요 가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계 구조조정이. 그러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의 파장이 옵니다. 우리가 IMF 때 겪었어요. 부채가 많은 가정들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내몰립니다. 쫓겨납니다. 자산을 팔아서라도 가계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차압이 들어오는 노란 딱지가,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집에도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되면 가계부채 구조조정만 되겠습니까? 여기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데 기업도 무너집니다. 기업도. 우리가 IMF 위기 때 봤잖아요. 근데 금융위기는 더 다릅니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IMF 위기는 외생변수예요. 외생변수. 그죠? 우리가 외환이 부족했어요. 외환이. 우리가 IMF 때는 많은 돈을 전 세계에서 빌려왔는데 그것도 단기 차익으로.
수익이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빌려줬던 사람들이 너 돈 내놔 하면서 달러 빌려줬던 거 걷어갔습니다. 걷어가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온 위기예요. 달러가 부족해서 온 위기.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온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 요인에서 내재 변수에서 나오는 위기입니다. 외생 변수가 아니에요. 내재 변수에서 나오는 위기는요. 어떤 위기보다도 더 처절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가 가정이 부서지는 거예요. 소비가 안 나니까 기업이 부서지는 거예요. 기업의 실물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국가 경제까지도 와자작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워낙 크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가계부채 지금 1637조 3천억 원이라는 가계부채 여기에 우리가 위기가 안 일어난다 이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위기가 안 일어난다. 이것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이게 뭐 2천조가 된들 상관없어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혀 두려울 게 없지요. 문제는 갚을 능력이 과연 있느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출 보시면 가계대출이 많습니다. 여기에 주담대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뭐 신용대출도 있겠죠. 여기 가계대출 중에는 기본적으로 B2가 많아요. 자, 여기에 대출들을 다 살펴보면 세 가지. 동학개미, 영끌, 전셋값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분석합니다. 동학개미, 주식 투자한다고 B2 한다는 얘기예요. 영끌, 어떻게 하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전셋값은 지금 서울에서 전세 난민이 되느니 수도권으로 내려가자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서울에서 살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2분기까지 이렇잖아요. 2분기까지. 이게 3분기에 들었으면요. 7, 8, 9월 여기 장난 아니에요. 7, 8, 9월. 심지어 말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가계대출이 무려 14조 원이 늘었습니다. 14조 원이. 3분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1637조 3천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가는 그런 상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갚을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순처분 가능 소득 상승률 추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가계 순처분 가능 소득 상승률 추이. 이게 순처분 가능 상승률 추이가 이게 좋아야 돼. 이게 굉장히 높아야 돼. 높으면 높을수록 내 자산으로 내 부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도 2.8이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3.5%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9%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2019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2019년이. 그러면 2020년은요. 안 그래도 2019년은 최저임금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1.9까지 내려갔는데 2020년은 코로나19까지 덮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순처분 가능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만 딱 하나 보더라도 지금 가계부채를 갚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더 심각한 그런 양상으로 번져집니다.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연령대별 가계대출 변화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0대가 24.8%에서 26%로 늘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B2에 B2. 영끌이고요. 30대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취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B2까지 하면서 영끌까지 하면서 지금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갚을 능력이 그만큼 있느냐?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다가 60대 이상 늘어나는 거 보세요. 예, 60대 이상. 16.6%에서 18.6%로 60대 이상이 확 늘어나요. 60대 이상 지금 일할 나이가 아니에요. 일할 나이가.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예, 충분히 보입니다. 충분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가계대출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폭발한다, 가계부채 폭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만성적이 됐다는 거예요. 만성적이 됐다. 아니 뭐 괜찮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있죠. 상황이 다른 게. 이 상황이 다른 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워낙 위험한 상황이다. 97.9다. 예,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가 98이었다. GDP 대비. 그러면 우리한테도 금융위기가 곧 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게다가 지금 가계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굉장히 안이한, 예, 대책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60대 이상의 대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금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세금이 많이 올라갔고요.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은퇴한 사람, 사실 어디 가서 돈 벌 데가 요즘 어디 있겠어요. 50대가 돼도 돈 벌 데가 없는데 60대는 돈 벌겠습니까? 더 못 벌죠. 그러면 고령자의 위기까지 같이 겹칠 수 있는데 이것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과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가게에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어요.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도저히 안 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안 돼. 자영업자 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 느슨하게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자 위기는요,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건 지금 계속, 예, 자영업자들이 망가지고 있고, 망가지면서 지금 자산을 그냥 은행에다가 뺏기는, 저당 잡히니까, 예, 아니면 대부업체에 뺏기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경매가 늘어나는 걸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고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지역경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가 더 심각한 것은 앞에 두 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령자의 문제와 자영업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더 심각하다. 예,
분명한 것은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하는 게 지금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정부는 도대체 가계부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돈을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계부채가 생각보다가 빠르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는 결국은 금융에 대한 충격으로 오고 이게 전체 국가의 경제 위기로까지 내재 변수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이것은 더 폭풍 같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